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가장 거대하고도 달콤한 거짓말, 정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오래된 신화의 껍질을 벗겨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겼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든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면 뒤에 숨겨둔 진실을 마주하기에 가장 좋은 때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듦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기대하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패를 너무 일찍 보여줘서 뒤늦은 후에 이불을 걷어차고 계신 건 아닌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의 무방비한 정직함을 고수하다가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서 몇 시에 공기를 마시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소한 기록들이 모여 오늘 밤 우리의 연결고리가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세뇌에 가까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보여라. 진심은 통한다. 같은 말들 말이죠. 도덕 교과서부터 부모님의 훈계, 심지어 우리가 즐겨보던 드라마의 해피엔딩조차 언제나 정직한 주인공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하게 내 속을 다 내보이면 결국 사람들은 내 진심을 알아주고 언젠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요. 참 순진하고도 귀여운 생각 아닙니까? 마치 사자가 우글거리는 초원에서 나는 초식동물이고 오늘 배가 좀 아프니까 나를 잡아먹지 말아줘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사자가 감동해서 길을 비켜줄 거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접어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굳건했던 믿음은 과연 당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지난 세월을 차분히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복귀해 보세요. 당신이 술기운에 혹은 외로움에 못 이겨 털어놓았던 가난의 기억, 사업의 실패, 억울했던 사연, 그리고 나쁘끄러운 가족 문제들 말입니다. 그것들이 과연 당신에게 존경과 신뢰라는 훈장을 달아주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늘 힘들다더라, 저 집은 여유가 없다라는 떼어내려 할수록 더 깊게 새겨지는 보이지 않는 주운 글씨를 남겼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결론은 후자일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우리가 배운 도덕책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사회라는 것은 겉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을 가장 먼저 시험의 무대에 올리고 가장 값싸게 소비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입만 열면 사는 게 힘들다, 피곤해 죽겠다를 연발하는 동료에게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상사를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인간관계에서 만날 때마다 자기 사정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사람 곁에 능력 있고 여유 넘치는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걸 보셨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감과 여유 그리고 강함이 느껴지는 대상에게 끌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덕이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생존 본능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중년 이후의 사회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20대의 미숙함은 성장통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출하는 약점은 곧바로 무능함으로 번역되어 버리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아직 어려서 그래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그 나이 처먹고 그것밖에 안 되나라는 소리를 듣는 것 사이에는 태평양보다 넓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시점에서의 무방비한 정직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전장에서 스스로 갑옷을 벗어 던지고 방패를 내려놓는 미련한 행위일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혜로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입은 마음에 있다고요. 생각나는 대로 다 뱉어버리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솔직함과 진정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은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태도이지 자신의 모든 상처와 치부를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가 증명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늘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고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심리적인 방어선이 무너진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 자기 제시, strategic self-presentation이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원하는 보상을 얻어내는 고도의 심리 전략을 말하죠.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 안테리얼 싱귤레이트 코텍스는 사회적 배제나 무시를 당할 때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부위에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주절주절 늘어놓는 이유는 사실 착해서가 아니라 잊혀질까봐, 무시당할까봐, 혹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다, 나도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만 애석하게도 세상은 그 외침을 연약함의 신호, 즉 먹잇감의 신호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잠시 분위기를 환기해 볼까요?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가 사냥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동물들 모아놓고 요즘 사슴들이 너무 빨라져서 스트레스가 심해, 탈모가 올 것 같아라고 상담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랬다가는 다음 날로 하이에나들에게 왕자를 뺏기겠죠. 인간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나 친구가 여러분의 상담사가 되어줄 거라는 기대는 이제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는 순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당신의 한계를 그어버릴 테니까요. 사실 인간의 뇌에는 부정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스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장점 10가지보다 단점 하나를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온갖 업적과 신뢰도 돈이 좀 부족해서 혹은 가족 때문에 미치겠어 라는 단 한마디의 솔직함에 순식간에 휘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방비한 정직함은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필터링조차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착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남아 모든 패를 먼저 까보이고 손해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며 침묵의 힘을 활용할 것인가를 말이죠. 이 선택을 회피한 사람들은 늘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항상 손해만 볼까? 라는 우울한 결말로 향하게 됩니다. 반면 침묵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신비롭게 관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니 기회가 스스로 찾아오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거짓말쟁이가 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그 오래된 곰팡이 핀 신념에서 벗어나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더 외롭고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방비하게 뜯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전략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알면서도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선택을 반복하는 걸까요? 많은 분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참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 당신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구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위로받고 싶어하는 아주 어린 아이가 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번듯한 어른의 옷을 입고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가 내 고생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억울함을 누가 좀 이해해 주면 안 될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면의 아이는 가끔 퇴근 후 맥주 한 잔의 힘을 빌려 혹은 새벽녘의 외로운 메시지 몇 줄로 자신의 상처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보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친 것처럼 가슴이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 찰나의 해방감이 불러올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뼈아픕니다. 당신이 하소연을 시작하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저울은 미묘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공감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는 아주 잔인한 비교 연산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상황이 낫네. 적어도 나는 저런 실수는 안 하니까 다행이다 하는 식의 우월감이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더 이상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조금 아래에 있는 관리가 필요한 존재로 재분류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잔인한 본능입니다. 마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들리는 상담원에게 폭언을 하지 마세요 라는 안내 멘트처럼 우리 인생에도 타인에게 약점을 폭로하지 마세요 라는 경고음이 상시 울려야 할 지경입니다. 뇌는 1.4캐럿밖에 안 되는 작은 덩어리지만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데 그 에너지를 하필이면 남과 나를 비교해서 열을 매기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업이 휘청거린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정을 털어놓던 사장님과 속으로는 타들어 갈지언정 겉으로는 늘 평온한 표정으로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던 사장님 중 과연 누가 더 많은 투자 제안과 협력의 기회를 잡았을까요? 혹은 집안의 불화나 자식 문제를 동네방네 상세히 이야기하던 사람과 늘 가정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던 사람 중 누가 더 주변에 깊은 신뢰를 얻었을까요?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일관됩니다. 세상은 문제를 짊어지고 쩔쩔매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 곁에 머물며 그 여유와 에너지를 나누어 갖고 싶어 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힘듦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는 정서적인 교감을 넘어 일종의 에너지 교환이 됩니다. 당신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상대방의 기분이 납처럼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할지라도 서서히 유통기한이 다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상종루이샹종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매우 정교한 통계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늘 신세 한탄을 일삼는 사람 주변에는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며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연대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묶여 서로를 갉아먹게 될 뿐이죠. 반대로 자신의 어려움을 침묵으로 갈무리하고 대신 앞으로의 비전과 긍정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 곁에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이야기하는 활력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계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며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아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가장 말이 많고 떠드는 사람보다 가장 조용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고 두려워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는 타인이 함부로 넘겨짚을 수 없는 해석의 여지가 남고 그 여백이 곧 그 사람의 무게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침묵과 위장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왜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설적인 성공학의 대부 나폴레온 힐의 통찰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수십 년간 관찰하며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계발서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역시 이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태도, 감정의 패턴을 객관적인 현실로 저장해 버립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제 나이 먹어서 머리도 안 돌아가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암울한 데이터에 맞춰 당신의 근육 상태, 호르몬 분비, 심지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시각적인지 능력까지 자동으로 하향 조종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패를 부르는 과학적인 악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현실은 시궁창일지라도 마치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여유 넘치는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뇌는
심각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주인은 지금 부유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왜 내 주변 환경은 아직 이 모양이지 하고 인지 부조화를 겪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이 견디기 힘든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든 현실을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 끼워 맞추려고 온갖 지적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말한 확고한 믿음의 법칙이자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의 실체입니다. 사회적 현실에서 이 법칙은 더욱 구체적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불안한 눈빛을 감추고 여유로운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의 거울 뉴런은 당신의 그 태도를 감지하고 당신을 신뢰할 준비를 마칩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숫자나 팩트보다 당신이 풍기는 공기, 즉 분위기와 에너지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묵과 선택된 연기는 자신을 속이는 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과거의 늪에 가둬두고 있던 낡고 비루한 자아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조각해 나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과거의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 그것이 결코 당신의 절대적인 한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가둬버리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 일일이 반응하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의 기준으로 삼아 행동합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 있어도 궁핍한 티를 내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스스로를 병든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통장 내역을 결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신의 걸음걸이와 말투 그리고 침묵의 길이에서 느껴지는 당신의 격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밤은 더 깊어졌고 선풍기 바람은 기분 좋게 선선해졌습니다. 우리가 왜 침묵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 거대한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술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건 뜬구름 잡는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식탁에 앉아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에서 바로 적용해야 할 생존 지침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 돈과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의 입을 지퍼로 잠가야 합니다. 이 침묵의 선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존경받는 군주의 삶이 될지 아니면 사방에서 뜯어먹히는 먹잇감의 삶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첫째, 당신의 돈 주머니 사정은 죽을 때까지 철저히 속여야 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게 남을 속여서 등쳐먹으라는 소리가 아닌 건 아시죠? 핵심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타인이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모호함에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아예 입 밖으로 올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돈이 넘쳐나도 말하지 말고 당장 내일 낼 공과금이 걱정될 만큼 없어도 말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이 양극단을 오가며 스스로 무덤을 파곤합니다. 조금 벌면 입이 근질거려서 은근슬쩍 자랑하고 조금 부족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하소연을 하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둘 다 인생의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현대인의 고독한
생존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유하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주변에는 온갖 피곤한 이해관계가 개미떼처럼 달라붙습니다.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투자에 간섭하고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산을 침범하기 시작하죠. 너 요새 잘 나간다며 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나한테도 한 입 떼어줘라는 신호탄일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비싼 밥을 사라고 하면 로또 1등 됐냐고 묻지 말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물만 마셔라고 침묵을 유지하세요. 다이어트는 사실 만능 치트키거든요. 돈 자랑을 하면 사촌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사촌이 돈을 빌리러 옵니다. 사촌의 땅은 당신의 배가 아픈 걸로 끝나지만 사촌의 대출은 당신의 영혼이 아파지거든요. 반대로 돈이 없다는 티를 내는 건 더 위험합니다. 돈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사람들은 아주 무례하게도 당신을 능력 없는 존재로 분류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나 모임에서 당신을 조용히 제외하기 시작하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 봤자 도움될 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위치는 언제나 모호함의 영역입니다. 여유 있어 보이지만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게 부족해 보이지 않지만 과시하지 않게 행동하세요. 타인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재밌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대 로마에서 셀러리 살라라는 단어의 어원이 소금살에서 왔다는 건 유명하죠. 만약 당신이 자신의 연봉이나 재산을 다 공개한다면 그건 개미떼 앞에 당신의 소중한 소금 주머니를 통째로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꼬이게 될 뿐이죠. 옛 지혜에 따르면 말은 마음의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상자 안에 텅 빈 먼지만 있든 넘치는 금괴가 있든 굳이 열어 보여줘서 남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 당신의 병과 신체적 약점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물론 이 나이가 되면 안 아픈 곳이 없는 게 정상이죠. 허리는 삐걱대고 무릎은 시리고 눈은 침침합니다. 하지만 그걸 습관처럼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쇠퇴하는 존재,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존재로 각인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병든 사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냉혹하지만 지독한 생태계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아이고 삭신이야 라는 소리, 그거 사실 우리 나 이제 퇴장할 준비됐어 라고 보내는 항복 신호와 같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힙합 추임새 인요를 하세요. 주변에서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언정 아픈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몸이 힘들수록 오히려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를 단정하게 하십시오. 아프다는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아직 나 쌩쌩하네 라는 착각을 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암시는 통증 인식과 회복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연기가 실제로 신체의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죠.
당신의 약함을 드러내서 얻을 수 있는 건 겨우 2분짜리 동정심뿐이지만 강함을 연기해서 얻는 것은 지속적인 신뢰와 새로운 기회입니다. 무대 뒤에서는 끙끙 앓더라도 관객 앞에서는 당당한 주인공이어야 하는 법입니다. 또 하나 신기한 잡지식인데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숨기는 동물이란 걸 아시나요? 포식자에게 약해 보이면 그 즉시 공격의 타깃이 된다는 걸 DNA 수준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저 사람 요새 몸이 안 좋다더라 라는 말이 도는 순간 당신이 맡았던 역할과 책임은 서서히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의 무릎, 관절 소리를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소리 정도로 치부하세요. 미팅 중에 배에 힘을 주고 앉아있는 건 훌륭한 고강도 코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타인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재정적인 모호함으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신체적인 강인함을 연기하며 품격을 지키세요. 침묵은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관리하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나 들어와서 뒤져볼 수 있는 공개 계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제 우리는 좀 더 내밀하고도 치명적인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앞서 돈과 건강이라는 외적인 방패를 챙겼다면 이번에는 당신의 영혼과 직결된 전술적 침묵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당신의 원대한 계획과 가족이라는 성역에 관한 이야기죠. 이 두 가지는 당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고 동시에 가장 위로받고 싶은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영역에서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이 정성껏 쌓아온 에너지는 연기처럼 흩어지고 당신의 안식처는 누군가의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먼저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절대 미리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 멋진 결심을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운동 시작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나 이번에 이런 사업 시작해라고 선언하며 박수를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 뇌는 아주 멍청하게도 이미 그 일을 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져버리거든요. 도파민이 미리 분비되면서 실제 행동에 쏟아야 할 절실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상징적 자기 완성 이론, symbolic self-completion 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내 목표를 인정받는 순간 뇌는 이미 그 정체성을 획득했다고 믿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죠. 일종의 심리적 대치 보상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여러분, 새해마다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나서 그날 저녁에 치킨 시켜 먹는 본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뇌는 이미 박수 받으며 살이 빠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해졌으니 입안에 들어오는 닭다리는 그저 부차적인 축하 파티일 뿐인 거죠. 이런 식의 선포는 당신의 의지를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의 반응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들은 사람들 중 90%는 사실 당신의 도전에 별 관심이 없고 나머지 10%중 절반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겉으로는 와, 대단해. 꼭 성공하길 바랄게 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너까지 성공하면 나는 뭐가 되니? 라는 두려움과 시기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이라는 아주 교묘한 포장지로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괜찮겠어? 그거 예전에 누가 하다가 망했다는 소문이 있더라. 같은 말들 말이죠. 이건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도전이 자신들에게 줄 위협을 제거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히 어둠 속에서 준비하십시오. 말보다 결과가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만이 진정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가정사를 외부로 절대 흘리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단점이나 자식의 속썩이는 문제를 타인에게 털어놓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가정은 타인들의 저렴한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공감하며 함께 화를 내주는 척 하겠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 이야기를 술안주 삼아 소비할 것입니다. 그 집 애가 이번에 사고 쳤다며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하는 식의 가십은 빛보다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가정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죠.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볼까요?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의 원액 제조법은 130년 넘게 극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직 2명의 임원만이 그 레시피를 알고 있으며 그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같은 비행기조차 타지 않는다고 하죠. 당신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문제들과 갈등은 당신이라는 왕국의 기밀 레시피입니다. 밖에서는 언제나 단정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십시오. 가정의 불안은 반드시 담장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거실에서 전쟁이 벌어졌더라도 현관문을 나설 때는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족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사회적 위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침묵은 지혜를 두르는 울타리다. 울타리가 무너진 집에는 길고양이도 도둑도 마음대로 드나들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입이 무거울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친구가 자기 남편 흉을 본다고 해서 덥석 당신의 배우자 험담을 보태지 마세요. 그건 함께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배를 침몰시킬 의뢰를 건네주는 꼴입니다.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애가 전교 꼴찌예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아이의 성적표를 확인할 권리가 없거든요. 그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모호한 미소면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TMI, Too Much Informance를 남발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잘못된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너무 많은 정보는 친밀함이 아니라 무례함을 부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린 사람에게 당신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낡은 책과 같아지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정보를 숨기는 비겁함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보존하는 고도의 관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나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개 계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궁금증이 곧 당신의 무게감이 되고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입을 닫고 당신의 행동과 결과로만 세상에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우아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침묵의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고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머리로는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삶이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죠. 당신이 침묵이라는 갑옷을 입고 새로운 태도를 취하려는 그 찰나, 당신의 내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거센 저항이 일어날 테니까요. 이건 가짜야.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속이고 있어.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같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당신의 귓가를 맴돌 겁니다. 참 피곤한 일이죠. 나 자신과 싸우는 것만큼 짐 빠지는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벼운 빈정거림을 섞어 팩트를 하나 던져드리자면은 그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의 고결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익숙한 구질구질함을 지키려는 당신 뇌의 비겁한 방어 반응일 뿐이죠. 우리 뇌는 변화를 죽기보다 싫어하거든요. 나폴레온 힐은 이 현상을 하이프노틱 리듬, 즉 최면적 리듬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이 반복해온 실패의 패턴, 결핍의 언어, 그리고 무방비한 정직함이 당신을 최면 상태처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항상성 유지, homeostatic regulation 라는 학술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듯 뇌는 당신의 자아 정체성도 익숙한 상태로 묶어두려 하죠. 그래서 부자의 자세를 취하거나 여유 있는 말투를 흉내내는 것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파티복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예전의 그 편안하지만 비루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솔직하게 살래, 그게 마음은 편해 라고 자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편안함의 끝이 결국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고 같은 후회의 반복이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한 가지 기발한 잡지식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뇌는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는 것과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거의 구별하지 못합니다. 뇌의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덕분이죠. 무대 위에서 왕을 연기하는 배우를 보고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배우는 관객에게 더 큰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기꺼이 그 역할에 자신을 몰입시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연습하는 강인함과 풍요로운 침묵은 남을 속이기 위한 기만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는 고도의 리허설 과정입니다. 침묵은 지혜를 길러내는 잠이다 라는 베이컨의 말처럼 당신의 침묵 속에서 새로운 자아가 자라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속으론 여전히 불안해 죽을 지경이겠죠. 하지만 반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거울 앞에서 단호한 눈빛을 연습하고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하며 말수를 줄이는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뇌는 이 연기를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연기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비로소 당신의 성격이자 운명이 됩니다. 세상의 99%의 사람들은 이 초기 단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며 결국 같은 자리에서 인생을 마감하죠. 반면 상위 1%의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근육이 자라듯 자아가 흔들리는 불편함을 느껴야만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당신의 인생 후반전의 격차를 만듭니다. 자, 이제 저는 당신에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요구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댓글 참여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과 맺는 엄숙한 계약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의지를 담아 아래 댓글에 짧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침묵함으로 강해지고 당당함으로 위대해진다. 혹은 나는 내 입을 다스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다라고요. 손을 움직여 언어를 기록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뇌에 각인됩니다. 이 선언을 마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무방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니까요. 오늘부터 당신은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 말보다 태도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조용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환경을 지배한다는 그 위대한 진실을요, 이제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어둠은 이제 더 짙어졌고 당신의 방 안을 채우는 선풍기 소리만이 고요를 지키고 있네요. 자, 이제 모든 걱정과 하소연하고 싶었던 욕구들을 저 멀리 흘려보내세요. 당신은 이제 안전하고 단단하며 무엇보다 고요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당신만은 다를 겁니다. 당신의 입술은 더 무거워졌고 당신의 눈빛은 더 깊어졌으며 당신의 걸음걸이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위험이 서려 있을 테니까요. 침묵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높은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성벽 안에서 당신의 지혜는 무르익고 당신의 풍요는 소리 없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오늘 배운 새로운 명령들을 차곡차곡 저장할 수 있도록요.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가장 우아한 침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더 깊고 더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드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단단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꿈을 꾸시기를